네. 예, 반갑습니다. 요새 로잔 4, 4차 로잔 대회가 한국에서 바로 지난주까지 열려서 많이들 관심을 갖고 있는데, 로잔 대회를 통해서 오늘날 20세기부터 지금 현재까지 우리 신화운동의 그 주류가 되어 있는 복음주의의 그 이제까지의 모습과 또 새로운 길, 어떤 면에서 새로워져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 있게 되어서 굉장히 귀한 기회를 허락해 주셨다고 생각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어, 사실 지난 한 해 동안에 여기저기서 로잔에 대한 강의 세미나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근데 대개 로잔포가 열리기 전이었기 때문에 과거에 역사적으로 좀 단순한 역사적으로 로잔이 어땠는가 이제 이렇게 설명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이제는 우리가 로잔4를 치렀기 때문에 거기서 나타난 현상들, 거기서 이제 로잔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상호작용들, 의견들이 나왔기 때문에 로잔 운동이 이제 50년 되었는데요. 1974년부터 50년간의 그 역사적인 궤적과 오늘의 그 대화, 과거와 현재의 대화가 아주 충분하게 가능한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돼서 지나간 얘기와 함께 현 시점에서 우리 복음주의 전통의 복음주의 신앙운동의 그 문제의식을 같이 좀 얘기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그 현재와 과거의 관점에서 얘기할 때, 그러면 이제 제 의견이나 제 해석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럴 때 여러분들께서 어, 적극적으로 반응을 해주시면 그럼 우리가 더욱더 풍부한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반응하시는 방법은 채팅칸에다가 수시로 올려주시면은 중간 쉬는 시간이라든지 마치고 또 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체 3강, 세강자로 나눴는데요. 첫째는 로잔 운동 어디에 서 있는가? 지금 현재 어떤 상태에 있는가? 제2강은 제4차 로잔은 무엇을 했어야 하는가? 여러분들도 아시겠습니다만, 교계 뭐 뉴스라든지 교계 그 저널들에 보게 되면 로잔에 대해서 비판하는 얘기도 많고 또 뭐 기대하는 요구사항도 많이 있었는데 로잔 4를 치른 현 시점에서 뭘 따져봐야 되는가 하면, 로잔, 4차 로잔에서 우리가 정말 해야 될 걸 했는가, 다룰 문제를 다뤘는가, 그리고 답이 나왔는가, 그리고 답을 얻기 위한 적절한, 정당한 그런 프로세스가 이루어졌는가. 그래서 저는 미리 말씀드리면은 저희는 로잔 운동이 좀 복음주의 세기를 만들어야 됐는데 좀 충분치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 그런 전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자유롭게 동감이라든지 또 비평이라든지 다른 의견들도 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강의 로잔 무엇을 했어야 하는가? 그 말은 뭔가 좀 덜 한 게 있지 않느냐 그런 함의가 있죠. 그리고 세 번째 3강 이 두 주 넉주 후에는 마지막 3강에서는 그러면 이제 앞으로 복음주의는 로자네라는 틀 안에만 갇힐 것이 아니라 어, 21세기를 향해서 20세기에 만들어진 그 프레임인 그게 로잔이라면 21세기 사반기를 벌써 지나가고 있는데 이제 변화된 세계 속에서 우리는 복음주의 전통을 견지하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제 그런 그 틀에서 우리 세 번의 강의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로잔 운동을 소개하고 해설하는 강의가 많이 나간데 지금 말씀드린 얘기고요. 로잔포를 바라볼 때 두 가지 입장, 즉 비판과 기대가 있었어요. 제가 알기 쉽게 좀 읽어나가면서 보충 발언하겠습니다. 로잔 운동을 이해를 위해서는 두 가지 방향의 고려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로잔이 뭐 WCC하고 다른 게 뭐냐, 로잔이 뭐 종교 통합을 하려느냐,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동성애를 우호적이냐. 그러니까 뭐 이거죠. 왜 비판 안 해? 응? 지금 로잔 집행부가 왜 동성애에 대해서 우리가 원할 만큼 적극적으로 비판 안 하느냐. 이제 그게 비판이었고요. 또는 하나는 로잔 대회가 지금
구성되는 걸 바라보니까 1차, 2차, 3차 그 흐름과 지향점이 있었는데, 이거 지금 제자리 걸음 내지는 뒷걸음 치는 것 같습니다. 그걸 우려하는 그런 비평적인 발언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전자는 어떤 번역 전문가가 지적한 대로 로잔이 충분히 할 얘기를 다 하고 뭐 동성에 대해서 전혀 찬성한 것도 아니고 또 WCC와 구별되는 점을 여러 가지 그 문서나 그 세미나 통해서 발언했는데 여러분들은 왜 의도적으로 왜곡하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문해력이 부족했습니까? 답답합니다. 이제 그런 평가들이 나왔고요. 후자에 대해서는 로잔 집행부에 요구하는 게 뭐냐면은 선교란 것이 개인적인 전도를 배타적으로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즉 배타적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이게 우선입니다. 어, 이게 우선이라고 그러면은 뭐예요? 딴 거는 부차적이라는 거가 되죠. 그러니까는 본래 로잔 원, 74년도 로잔 언약이 그렇게 각광받고 호응을 얻었던 이유는 이것이 그 두 개를 어느 것도 버리지 않는 성경의 표현은 그런 게 있잖아요. 너희가 이것도 취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나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니라. 이거 저는 도형으로 설명하면 제일 정확하다고 봐요. 타원은 우리 그 초등학교 때도 배우나요? 타원을 다 알잖아요. 타원에는 초점이 두 개지 않습니까? 어, 초점이 두 개인데 자꾸 초점 하나인 원을 그리려고 한다면은 그 본래 타원을 그리려고 하는 그 목적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것인데 로자는 그동안 너무 단일 초점, 단일 초점의 신앙 체계를 만들려고 하지 않았는가?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퇴행하지 말고 원래 로잔 원에서 하려고 했던 대로 더, 더 발전시키십시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로잔 4 마치면서 서울 선언이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 아마 저 CBS나 CTS 그 뉴스 보도 또는 논평 이런 걸 보시면은 비교적 잘 다루었어요. 그래서 서울 선언의 진술들이 교리적으로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예, 틀린 얘기는 안 했어요. 그런데 우리 신앙의 일이란 거는 틀리지 않는다고 해서 다 올바른 게 아니잖아요. 음, 마치 그 달란트 비유에서 나 한 달란트 맡아가지고요. 꽁꽁 묶어놓고 전혀 손해 안 봤습니다. 맡기신 그대로 돌려냅니다. 그러면은 우리 세속 일반 세상에서는 그래 뭐 썩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불법은 아니네. 뭐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원리는 더 잘할 수 있는데 왜 그랬어? 어, 왜 선한 일을 보고도 안 했어? 선을 알고도 행치 않으면 죄니라. 이게 이게 기독교 신앙의 다른 종교, 다른 도덕들과의 큰 차이 아닙니까? 어, 그런 원리적인 차이가 완전히 다른 문명, 다른 역사를 만들어냈던 것이죠. 예, 그래서 이 시대 영적 필요를 파악하는 데서는 좀 부족했어요. 선교적인 개념을 너무 좁게 했어요. 그리고 신앙 체계를 어떻게 구성하느냐 그 관점에서 본다면은 불균형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느냐? 참가자들의 특히 젊은 세대들 그 소감은 저거였습니다. 이 문서 갖고는 젊은 세대들에게 선교적으로 다가가기 어렵습니다. 또, 또 어떤 스위스 대표는 이렇게 얘기죠. 이 문서는요, 보니까 동성애 문제에 아주 깊이 꽂힌 한국이나 미국이라는 특정 문화에 관심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전 세계 글로벌한 시대의 문서가 되기에는 부적절합니다. 이런 평가를 받았는데, 그래서 대회 기간 중에 우리 한국 참가자들 그 주장해가지고 한 65명이 처음 팀을 짜서 수정안을 제시하고 거기에 한 270여 명 정도가 서명해서 신학위원회에 수정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좀 안 받아들이려고 했으나 이게 좀 정식으로 아주 그 논리적으로 조리 있게 그 요청 서신을 보내니까 집행부에서 받아들여서 대회 기간 중에 발표하지 않고 더
수정해서 발표하겠다. 이제 그런 상태에 있다는 그런 보도를 봤습니다. 그 요청서는 우리 그 카톡방에 올렸는데 제가 이 톡방인지 저쪽 방인지 우 목사님께서 적절하게 한번 다시 토스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주 간격으로 하니까 그 기간 동안에 이런 자료들 좀 보시면서 리스폰스나 또는 반론들, 토론거리를 제시해 주시면은 로잔이 뭐다라는 것을 이렇게 사전적으로 아는 것만이 아니라 로잔 운동을 통해서 우리 신앙 전통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안목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둘째는 우리가 로잔 공부를 왜 합니까? 서울 인천 로잔 대회 로잔 4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과연 세계교회를 향해서 뭘 줄 수 있을 것인가? 이건 많이들 연구하고 고민하고 또 걱정도 했거든요. 지금 한국교회가 2010년대 이후로 미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미국에서는 2016년 이후로 복음주의, 에반젤리칼리즘이라는 용어를 안 쓰기로 한 단체들이 많아졌어요. 왜냐하니까 아, 트럼프 대통령 나왔던 그때 선거를 계기로 미국의 복음주의 교회들이 너무 정치화됐다는 거죠. 특정 정치 집단을 지지하는 그런 종교 집단이 돼버렸다. 우리나라에서 그 태극기 그룹이라고 불리는 그런 성격의 경향으로 빠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한국도 역시 2016년 저희들이 그 청년신화 아카데미에서 청년 사역 로드맵이라는 동영상을 만들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각 캠퍼스에서 지금 복음 사역이 전도가 얼마나 어려워졌는가를 여러 현장들을 취재하면서 그 동영상으로 만든 것인데 그것도 올려드리겠습니다만 그것도 2016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고비로 해서 한국교도 지금 엄청나게 다운되어 있는데 그런 한국교회가 옛날이야만 가지고 한국 세계교회를 향해서 뭘 줄 수 있을까? 어, 그거를 이제 고민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우리가 좀 나눠봐야 될 텐데, 이번에 지금 나오는 소감들을 보게 되면 역시 저거예요. 긍정적 사고를 하는 분들과 비평적 사고를 하는 분들, 이 두 그룹으로 나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둘 다 필요한 것이죠. 자동차가 나갈 때도 엔진이 있어야 되고, 이 브레이크가 있어야 되고 하는 것처럼 이 둘 다 필요한 것인데 이 어떻게 하면 이것을 우리가 다 서로 통합할 것인가. 그런데 긍정적이라 할지라도 무대뽀로 긍정해서는 안 되죠. 부정적인 것을 덮어버리면서 긍정해서는 안 되고 비평을 할 때도 긍정적인 것을 인식하면서 비평을 해야 될 터인데 이것도 역시 선택적이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긍정소감은 대개 운영 기술의 차원에서 이 큰 규모의 대회를 조직하고 진행하는 데 있어서 너무 훌륭했어요. 그 점만을 얘기한다는 건 굉장히 안타까운 얘기죠. 왜냐하면 우리가 좀 후진국 대우를 받던 88년인가요? 올림픽 할 때. 올림픽을 그 기술적으로 조직과 운영에서 아주 원만하게 했기 때문에 야, 이제는 선진국 대우받아도 되겠어 한 거. 그때는 그게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이건 신앙대회라는 것은 조직과 운영의 역량 가지고 뭘 담아내려고 했는가, 어떤 영적인 가치를, 어떤 사역적인 전진을 이루어내야 될 것인가. 이게 본질인데, 운영 너무 매끈하게 잘했어요. 이것만 얘기한다는 것은 굉장히 공허한 얘기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뭘 담아냈는가 여기에 대한 관심을 우리가 포기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생각나서 하나 잠깐 같이 보려고 하는 것이 2023년도쯤에 초기에 일반 교계 신문이 아닌 한겨레 신문에 거기 한겨레 신문의 종교부 기자들이 유능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세계적인 로잔 대회를 한국에서 개최한다는 것은 이건 국가적인 그 관심사가 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재훈 목사를 로잔위원회 의장을 맡은 한국위원회 의장을 맡은 이재훈 목사를 만나 인터뷰하고 나서 이렇게 리포트를 했어요. 이재훈 목사는 로잔 운동 소개책자에서
한국교회는 세계교회가 직면한 종교다원주의와 자유주의 신학의 위기에 동일하게 직면해 있으며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시작된 로마 로잔 운동에 한국교회가 함께 참여하게 되는 것은 시대적 소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맞는 말씀이죠. 그런데 선교의 개념, 이 복음의 신앙의 위기를 어떤 방식으로 극복할 거냐, 어떤 사상으로, 어떤 신학으로 극복할 거냐, 이게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기자가 로잔 운동 소개 자료를 통해서 이런 점을 지적을 했어요. 로잔 대회가 자유주의 신학과 세속화로 인한 선교 위기 속에서 세계 복음화를 위한 것이라는 점만을 부각할 때 한국적인 배타적 선교 제일주의를 의식한 나머지 대회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건 뭐냐면 이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선교 개념이 너무 20세기 저 서구 제국들이 식민지 경영하면서 선교하던 방법, 개종주의 선교, 이거에 벗어나지 못한 그걸 가지고서 기독교의 약화를 극복하려는 한다면은, 그거는 좀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다. 한국교회가 그런 신학적인, 선교학적인 의식을 갖고 있는가? 잘 안 나타납니다. 원론을 코멘트할 때는 틀린 얘기가 아닌데, 뭘 갖고 할 겁니까? 어떤 신학을 내장하고 있습니까? 이게 드러나지 않는데 짐작되는 바는 있다는 그런 뉘앙스를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로잔 4에서 우리가 뭘 했어야 되는가? 그리고 로잔 4 이후에는 한국교회가 세계복음주의 운동에서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것을 살펴보려고 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뭐 잘 아시는 분들은 뭐 아는 얘기이겠습니다만, 그래도 또 역시, 어, 분명하게, 선명하게 좀 그 그림을 그리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로잔 운동의 역사를 간략히 좀 언급을 하려고 하는데, 그동안 이 긍정적인 로잔운동과 한국 로잔위를 너무 옹호하려는 이번에 그 이재용 목사님이라든지 여러분들을 볼 때 이 비판이 많으니까 너무 방어적인 그런 심리에 빠진 걸 많이 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노파심들이 많이 작용을 했어요. 그래서 조금 예민한 부분은 덮고 대개 이제 약간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면은 그책 잡힐 게 없으니까 이제 그런 태도를 많이 봤는데 그거는 아주 대중적인 뭐 몇천 명 모인 교인들 앞에서는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은 어느 정도 그래도 좀 진지한 관심을 갖는 사람들에게는 그건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조금 숨은 얘기들, 뭐, 비밀이란 얘기가 아니고 잘 다루지 않았던 얘기들을 제가 조금 드러내는 그런 식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로잔 대회가 1974년, 그렇게 정확히 50년이죠. 그래서 올해를 우리가 로잔의 희년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도 했었습니다. 그때 로잔 대회가 왜 소집되었으며 어떤 문제의식을 갖고 즉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모였는가 그걸 본다면 그 시대 배경이 첫째가 모라토리움이라는 것입니다. 모라토리움이라는 말은 저기 경제에서 지불 유예를 말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선교에서 모라토리움이라는 말하는 것은 선교를 잠깐 중단합시다. 그런데 그때 선교는 서구 국가들에서 선교사를 제3세계, 지금은 제3세계를 머저리티 월드, 다수 세계라고 부릅니다. 왜? 제3세계니까 뭐 어디 구석에 있는 줄 알았더니 사실은 숫자가 더 많네. 그래서 이제 서구 신학자들이 먼저 겸손하게 우리 서드 월드, 세 번째 섹터 이렇게 하지 말고 머저리티, 다수 세계라고 부릅시다. 음, 그런 거 있는데 어, 서구 선교사를 보내는 그런 방식의 선교는 잠깐 중단합시다. 그런 주장, 제안이 나왔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1968년도에 WCC 웁살라 대회에서 WCC에 우려되는 면, 아주 우려되는 면이 아주 강하게 나타났었습니다. 그건 뭐냐니까 선교는 뭡니까? 할 때 선교는 휴머니제이션입니다. 근데 휴머니제이션은 뭐냐면
복음화. 복음화는 우리가 에반, 에반젤리제이션이라 하죠. 전도. 예. 근데 서구 선교사들의 전도가 인간의 삶의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 무관심하고 도덕적 가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오직 개종, 종교를 바꾸는 것. 그리고 깊은 제자도로 안 나가고 특히나 그 식민지로 있던 그 나라들의 여러 사회적인 모순에 대해서 철저히 무관심하니까 이제 강조점을 쉬프트, 전환한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강조점을 전환하더라도 이 복음화에 그 선을 넘어서는 안 되는데 이때 조금 이 언어 개념으로서는 좀 선을 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주의자들이 엄청 충격을 받고 깊은 우려에 빠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주의적인 노선을 아주 강하게 제시해야 된다라는 그런 필요성을 느끼게 돼서 이, 이 두 가지가 로잔 대회를 모의게 한 그 동기였던 것입니다. 그이 모라토리움 뭐냐 하면 좀 자세히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모라토리움에 대해서 이 복음주의자들은 그 자유주의와 인본주의자들이 선교를 스탑하자고 그런다고 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만 보았는데 이것이 그렇게 복음의 적대적인 그런 내용만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1971년도에 케냐가 아프리카 동부죠. 그 동아프리카 장로교회 총무인 존 가투라는 목사님이 이런 제안을 한 겁니다. 서구 선교사들의 리더십과 재정 지원이 현지 교회의 자립과 자치를 막고 있으니 그러니까 선교의 어떤 교회의 어떤 활동이나 사역의 그 아젠다도 다 서구 선교사들이 너무 주도적으로 하니까 그 아프리카 현지 교회의 리더십도 잘하지 않고 현지 교회의 그 애환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너무 막고 있다. 그래서 아프리카 미래를 위해서 선교사와 토착교회가 각자의 입장을 생각해 보기 위해서 아프리카 선교사들이 5년 동안 철수하는 것이 어떤가 그런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이게 굉장한 충격을 주었죠. 선교사를 보내지 말자고 와 그러니까 어, 저 사람은 완전 선교를 반대하는 아주 불신앙적인 완전 자유주의 신학에 물든 사람이라 했는데 예, 신학적 입장은 어디나 이제 여러 가지가 있고요. 여기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자생력을 키우기 위한 것이었는데 이 결과에 대해서 2000년대 리포트가 나온 게 이것입니다. 이 결과로 인해서 이 가투의 제한 이후에 이 케냐 교회가 더 쇠퇴했는가 아니면 더 성장하고 강화되었는가 할 때 이런 네, 보고가 나옵니다. 음, 가투가 속한 동아프리카 장로교단은 선교 모라토리움을 통해서 교세가 크게 늘어난 대표적인 사례이다. 예, 그저그 스코틀랜드 장로교회가 선교하고 있었는데 이 모라토리움 선포한 후에 지금까지 교인이 5배 정도 성장해서 450만 명에 육박하는 세계 최대의 장로교단으로 성장했다. 한국의 장로교단이 몇 해 전에 300만 성도 운동을 진행했던 걸 보면 400만 명이라는 교세는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케냐에서 세계 국제적인 그 교회 지도자들이 예, 배출이 되고 아마 아시아 신학 책 보면은 은비티라고 하는 그 사람 자주 나오는데 이 아프리카 종교와의 철학이라는 예, 그런 저서를 낸 은비티라는 세계적인 신학도 예, 케냐 출신이다. 예. 뭐 등등 해서 이 모라토리움은 서구 선교사들이 오히려 겸비하게 우리가 너무 이 사람들을 지배하면서 주도하면서 했다. 그거에 대한 리액션, 반작용이었다라는 긍정적인 면을 이해해야 되는데 이 로잔의 지도자들은 자유주의 신학으로 인해서 이 모라토리움 주장이 나올 만큼 큰 위기였다. 이렇게
부정적으로만 한 것은 이 시대의 영적인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이제 그런 점을 좀 지적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런 상황에서 저렇게 된 것입니다. 빌리 그레암 목사가 미국에서 가장 크고 그 재정이 많은 빌리 그레암 전도협회라는 그런 선교 단체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책임을 느끼고 야, 우리 그러므로 66년도에 베를린 선교대회 해가지고 복음주의자들이 한번 모여서 결집했지만은 70년대 초반에 한번 다시 할 필요가 있겠다. 네. 근데 66년도 베를린 대회가 어떤 대회냐면요. 여러분들 에콰도르에서 선교사들이 그 토착 토인들에게 의해서 창에 찔려 다 죽었는데 그 선교사 부인들이 그 나라에 머물러 살면서 그 부족을 복음화해가지고 젊었을 때 아무것도 모르면서 선교사들을 죽였던 그 사람들이 이제 크리스천이 되어가지고 이 베를린 대회에 참석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변화됐습니다. 그런 간증을 해서 아주 주목받았던 그런 대회였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물론 이게 우리가 잘 새겨들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비판이 있었어요. 왜냐하니까 복음을 굉장히 귀중한 경험이지만 복음 진리가 갖는 다른 면에 대해서는 왜 얘기를 못하게 되느냐? 아주 프레임을 짜느냐? 이제 이런 게 있었죠.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크게 감동을 받았지만 세상을 향해서는 야, 기독교가 그렇게 위대한 종교야? 라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메시지는 주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이에 또 이제 모라토리움이 주장되고 WCC에서 이렇게 지나친 오버한 그런 액션이 나오니까 이제 빌리 그레함이 70년대 초에 그런 의논을 한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세계적인 복음화 대회를 하는데 이번에는 정말 복음주의자들만이 모이기로 하자. WCC 같은 사람들 좀 빼고 우리끼리 모이자. 그런데 절반은 40대 이하로 모이게 하자. 예, 왜냐 복음주의 운동에 그야말로 순수한 복음주의 운동의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대회를 하자. 이제 그런 동기에서 이게 모였던 것입니다. 그게 이제 로잔 1, 1974년에 스위스 로잔 대회입니다. 근데 여기에 세계 복음주의자들이 다 모이다 보니까 빌리그램 중심으로 한 미국 사람들하고 유럽 사람들하고 그리고 남미 사람들이 많이 참석을 했어요. 그때 아시아에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아시아에서도 한국에서도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때가 조종남 박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지도자였던 시대였던데요. 어, 그때 한국 대표단은 74년도에 참석하고 돌아와서 로잔 언약의 내용을 한국교회에 잠시 보고를 유보하자. 그렇게 김포공항에서 해단식을 하면서 그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왜냐하니까 그 시대로 볼 때는 로잔 언약이 너무나 레디칼한 변화였거든요. 오직 전도하고 그 개인 영혼 구원하는 것만이 선교의 전부라고 생각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자, 그러면 로잔 언약이 뭐가 있었냐면 여기 보겠습니다. 로잔 카브넌트라고 하는데 이게 로잔 언약 5항에서 구원과 직결되지 않은 하나님의 명령을 인정하고 순종치 못했던 과거를 회개한다. 그랬어요. 이건 사회적인 정의라든지 사회적인 권경들 이거에 대해서 그건 교회 일이 아닙니다. 어, 이렇게 외면했던 것들을 그건 성경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관한 그 계명을 우리가 지키지 못한 것이다. 그래서 이 문제가 나온 것이죠. 여러분 선교 명령을 뭐라고 말하죠? 영어로 Great Commission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대위임령. 근데 이걸 지금 너무 강조하던 분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지상 대위임령. 대위임령 하면서 또 하나 지상 명령이라고 부를 때도 있죠.
그러면 내가 한번 질문 드려볼까요? 가장 큰 계명, 영어로는 greatest commandment. 그러면 성경에서 진짜 가장 저기 첫 번째 가는 계명은 뭡니까? 라고 말하면은 서기관이 물었을 때 예수님은 분명히 가장 큰 계명 뭐냐 할 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두 개를 하나로 묶어서 예 하나로 묶어서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했는데 이게 지상 명령이라고 하면 이게 최고란 얘기가 되잖아요. 이건 오버다. 선교를 강조하다가 오버한 것이다. 그래서 뭐가 적절하겠습니까? Great Commission이라는 말 그대로 Great 큰 커미션 위임령. 그래서 이거는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맞지 않다. 예, 우리가 대위임령 또는 선교명령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지상 대위임령이 되니까 이 가장 큰 계명이 약화되고 특히 수평적인 차원 이웃사랑이 그 저해를 받았다는 것이죠. 그거를 이제 회개하고 확실하게 긍정하는 것이 언약 제5항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5항을 이렇게 하니까 그래 이치로는 맞는데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세요? 지금도 우리가 그런 마음이 약간 드는데 70년대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이러다가 선교 명령, 전도의 명령이 약화되기 십상이겠어. 그래서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바로 육항을 기술합니다. 그게 뭐냐면 전도가 그래도 우선성을 갖는다라고 하는 그런 서술을 넣는 것이죠. 아마 아시는 분들은 뭐 잘 아실 겁니다만은 우리가 이것이 어떤 문제를 일으켰는가 그거를 이제 좀 볼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오왕이 그동안 복음주의자들의 사회 참여 반대 전통에서 볼 때 분명히 반대했었어요. 그때는 이건 교회 일이 아니다. 너무 획기적이었기 때문에 육항을 간과하지만은 예, 사회 참여 이거 회복해야 된다는 사람들은 육항을 간과하지만 오항에 대해서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은 분들은 오히려 육항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오항과 육항의 논리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82년도에 이게 74년 후에 82년도에 미국의 그랜드 레피드라는 곳에서 이 회의를 시작했는데 이때 도달한 결론이 뭐냐면 어, 전도가 모든 시간적으로 실천적으로 현장에서 전도하고 나서 뭐 죽어가는 사람 살릴 겁니까? 라고 할 때 그건 아니지 않소 하니까 이런 결론에 도달한 거죠. 사역적 시간적 우선순위가 아니라 논리적 우선순위입니다. 이렇게 결론을 도출했으나 모든 사람들이 만족하지 못했죠. 우선순위라는 말을 쓰려면은 어느 경우나 다 우선순위일 때 우선순위지. 이럴 땐 우선이고요. 저럴 땐 우선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선순위라는 그 개념 말고 다른 개념을 써야 되지 않겠소? 라고 하면서 이 그랜드 레피드 회의가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불완전한 결론적 도식으로 인해서 노자는 전도를 우선하는 운동인데 사회 참여도 함께합니다라는 소개글이 로자를 소개할 때 이게 다수가 되고 그리고 나는 그래도 전도 우선론이야. 아니야. 둘 다 하는 것이 옳아라는 그런 진영 구분이 일어났던 것이죠. 근데 이게 과거이지만은 그래도 이런 급진적인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을까? 한국 대표들이 한국에 돌아와 가지고 그때 74년이니까 우리 유신 시야 속에서 있던 뭐 노동운동 이런 것이 아주 금기시되던 그때였죠. 한국 대표들이 제대로 보고도 못할 만큼
급진적인 변화였다는 거죠. 근데 무엇이 그것을 가능했는가? 예, 존 스타트와 남미 복음주의자들의 역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남미의 복음주의자들이 있어? 이런 의문들 갖거든요. 남미는 카톨릭 일색인 줄 알았는데. 그리고 남미 복음주의자들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큰 역할을 할 수 있었을까? 그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국제 IFES 네트워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IFES가 뭐죠? 아시는 분? 오정목 형제 혹시 IFES가 한국에서 뭔지 아세요? 저도 처음 들어봤습니다. 음. IVF 아닌가요? 예. 그렇죠. 한국에서는 IVF라고 그러죠. Intervarsity Fellowship. 근데 유럽이나 다른 국제적으로는 IFES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남미 복음주의자들이 그 유명한 르네 바디아라든지 몇몇 사람 있거든요. 아주 국제적으로 그 유명한 인물들. 그 사람들이 왜 존 스타트의 친구가 됐을까? 남미에서 IFES로 대학생 선교하던 사람들이 남미의 그 당시 종속 이론이라든지 남미 해방신학이라든지 엄청난 그 사회적인 곤경과 불의에 대한 리액션들이 있었는데 그걸 경험한 사람들이 복음주의자로서 그 문제 해결하는 그런 신학이, 그런 노선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존 스타트를 설득했어요. 근데 한두 마디로 설득한 게 아니라 존 스타트를 아예 초청을 해서 한 달간 남미를 여행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누굴 설득하려면 그래야 되는 거죠. 음. 그래서 남미 상황이 어떠하고 거기서 남미 그 백성들이 기독교를 어떻게 인식하고 또 복음을 향해서 뭘 기대하는가 그리고 이때까지 여차저차한 그런 선교 방식은 왜 열매를 못 거뒀는가 그런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나서 존 스타트가 남미 복음주의자에게 이 로잔 대회 기간에 마이크를 준 겁니다. 그래서 르네 바디아와 세밀 에스코바 같은 한국에서 널리 읽힌 책들이죠. 그분 책들이 이분들이 전체 집회 강사 이 설교자로 하고 강연을 하고 할 때 그때 머저리티 월드 다음에 다수 세계 사람들이 엄청나게 호응을 했어요. 뭐라고 호응했냐면 당신들이 우리를 대변했어. 그거였습니다. 네. 우리가 리프리젠티드 됐어. 당신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 속에서 존 스타트가 뭐예요? 이 오황을 로잔 언약 속에 그 기술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로잔 운동 얘기할 때, 뭐, 우린 너무 문서의 그 조항들만 가지고 마치 그 주석하듯이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운동의 실제 과정들,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고 그들끼리 어떤 반응이 있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우리가 이 운동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존 스타트가 한국에서는 굉장히 존경받지만은 미국 사람들은 존 스타트 그렇게 뭐 존경하거나 그렇게 어렵게 여기지 않았어요. 이런 에피소드도 있거든요. 그 존 스타트와 빌리 그램이 처음에 의견 강조점이 달라서 막 토론하고 그러니까 빌리 그램의 그 비서들, 빌리 그램의 부목사들이 엘리베이터 속에서 존 스타트에게 아주 거칠게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우리 빌리 그램 목사님한테 그렇게 그 반론하고 저기 자기 주장을 할 수 있어? 하면서 그렇게 거칠게 대한 그런 에피소드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나 이러기 그 참여자들 세계 전체 다 모이고 나니까 머저리 다수 세계의 희망이 이제는 우리가 그 식민지 시대에 그런 영웅것만 배타적으로 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다. 복음의 총체성을 드러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도하지 말자는 게 아닌데 이 전도의 우선론자들이 자꾸 총체성하게 되면 전도하지 말자는 것으로 그렇게 알아듣고 노파심으로 반응한 것이 많은 소모적인 그 논쟁을 불러일으켜 왔던 것이다.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로잔 2는 1989년이에요. 그러니까 몇 년 후입니까? 15년 후죠. 15년 후. 케이프타운 3차 대회에서 이번에 로잔 4까지는 14년 만이었어요. 네.
그리고 89년에서 케이프타운까지는 21년 만에 한 것이고, 로잔 대회는 세계 복음주의의 큰 흐름을 15년, 20년 이 주기로 그 성찰하면서 방향을 잡는 그런 대회지, 뭐 이렇게 각 지역에서 일어나는 군소 대회처럼 우리 한번 서로 격려합시다. 뭐 이런 대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역사적인 방향을 잡는 대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닐라 대회에서는 어떤 아젠다가 중심됐냐면은 세계 선교를 좀 더 꼼꼼히 빠트림 없이 좀 치밀하게 합시다 해서 미전도 종족 선교가 제시됐습니다. 미전도 종족은 어떤 개념이에요? 국가별로 생각하는 것보다 더 세밀한 것이죠. 종족들은 한 국가 안에도 여러 종족들이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러면서 1040 윈도우 이거는 어, 남이 10도에서 40도까지 세계 지도를 보면은 그 위도 10도에서 40도 그 사이가 제일 기독교화되지 않은 곳이다. 이거 템포리온 우리 너무 잘 아는 얘기인데 랄프 윈터, 랄프 윈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어요. 혹시 여기 목사님, 선교사님들 계시면 랄프 윈터 하면 뭐 생각나십니까? 제가 너무 아는 얘기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좀 질문도 드리면서 하려고 그러는데 우 목사님, 랄프 윈터 하면 뭐 생각나세요? 별로 없으면? 네, 랄프 윈터가 소델리티 모델리티 그 이론을 낸 사람이거든요. 모델리티는 제도교회, 소델리티는 신앙운동단체. 하나님께서는 소델리티를 만들어서 운동 사역을 하게 하시고 모델리티를 만들어서 지역적 거점을 하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 세계 선교를 이끌어 나가신다. 그리고 소델리티 무시하지 마세요. 그리고 역사상 소델리티로 인하여서 각 시대마다 이 복음이 그 난관에 봉착했을 때 돌파구를 열었다. 그리고 이 랄프 인터가 한국에 대해서 아주 그 쓴소리를 해주신 그 선교의 대가입니다. 1995년도인데요. 그때 한국에서 열린 그 지코에라는 대회 때 한국이 95년도쯤이면은 이제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보낼 그쯤이었어요. 그때 한국교회에서 아주 쓴소리를 해주셨습니다. 한국교회가 이제 2000년대쯤 되면은 이 교회 성장세로 볼 때 정말 선교의 큰 나라가 될 것입니다. 즉 선교사 많이 보낸 나라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한 2만 명 보냈잖아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근데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은 한국교회가 선교하는 거 보니까 높이 점수를 줄 수가 없다. 2000년대에서 선교사 파송은 많이 할 것 같지만은 정말 세계 선교의 판도를 이끌어 나가는 그런 영향은 주지 못할 거다. 그건 뭔 얘기냐면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는 한국교회 양적인 거밖에 못해. 그 당시도 세계 선교가 그런 평가를 받고 있었거든요. 아프리카 같은 나라는 넓이가 넓이가 1km, 깊이는 1인치밖에 안 되는 그런 얕은 강이다. 예. 그러면서 한국도 선교의 인프라를 갖춰라. 그런 순서를 해주시고 가셨어요. 인프라라는 건 뭐 연구, 훈련, 어드밴스단, 고급 그 과정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마닐라에서는 그 로자논에게 5항보다는 그 6항에 조금 더 강조점을 옮겼고요. 그다음에 케이프타운에서는 2010년인데 이때는 존 스타트 빌리그램이 이제 나이 많아가지고 아직 살아는 계셨지만은 이선에 있고 크리스 라이트가 이제 신학위원장이 돼가지고 케이프타운 선언을 냅니다. 케이프타운 선언은 케이프타운 커미트먼트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예, 그러니까 요 약간의 저기 용어 구사에 신경을 쓴 건데요. 로잔 언약은 예, 로잔 커브넌트라고 마닐라는 매니페스토라고 그랬고 케이프타운은 커미트먼트. 커미트먼트란 거는 헌신한다는 말이죠. 매니페스토는 안 믿는 사람들 모두에게 다 공표한다는 얘기고. 그래서 케이프타운은 2010년도가 되니까 그 세상이
엄청 달라지지 않습니까? 1990년대하고. 그래서 현대의 다양한 상황과 문제들을 이제 선교의 아젠다로 수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케이프타운 선약에도 이거 보면 알 수 있었지만은 이 뭐 선교의 아젠다가 대단히 많습니다. 뭐 저기 다원주의 문제, 전쟁 문제, 타종교 문제, 이주민 문제, 그리고 뭐 기술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거론한 토픽들이 이 80년대까지는 뭐 그게 다 뭐 선교의 그 정말 중요한 아젠다인가 이런 수준의 인식이었는데 이제 케이프타운에서는 이제 선언문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복음으로서 해결하면서 복음의 진리를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야 될 선교 사역 아젠다라는 것을 이제 적시한 것이죠. 그래서 개종주의의 개념을 넘어서는 화해와 평화를 만드는 선교. 이 개념을 제시한 겁니다. 근데 화해와 평화가 선교라고 그럴 때 이 많은 그 설명과 케이스와 방법들이 필요한 거죠. 그냥 시민운동하면서 이걸 선교라 하느냐 이런 의아심과 반론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영적인 방법으로 신앙의 방법으로서 이 문제를 해결하느냐. 그래서 총체적 선교가 그냥 선언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그 낮은 단계에서 그 심화된 단계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는 과제라는 것이죠. 그리고 케이프타운에서 대부분 그래도 케이프타운 선언은 이 책이 나왔기 때문에 많이들 알고 계십니다만은 이 케이프타운 대회 기간 동안 어떤 토론이 벌어졌으며 어떤 메시지가 나오는가. 이거는 아주 정말 아쉽게도 알려지지 않은 걸 많이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니까, 어, 전체 집회 때 21세기 종교개혁의 필요성이라는 그런 유명한 설교를 크리스 라이트가 합니다. 신학위원장으로서. 그게 뭐냐니까, 성장주의와 동반하는 성공주의 선교. 여러분, 교회 성장의 목표를 두고 할 때 우리가 그 물질주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교회가 성장하면은 물질적인 힘이 생기죠. 그리고 교회를 성장시키면은 세상적인 안목으로 볼 때도 뭐 성공하셨네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 성공주의에 교회가 함정에 빠져 있다. 그래서 교회의 여러 가지 그 도덕성과 자기중심성, 교회를 위한 교회, 자기 충족적인 교회, 자기 끼리끼리의 교회, 교회 간의 경쟁, 이런 교회의 모습이 오히려 세상에서 볼 때는 선교의 제일 큰 장애물이 된 현실을 이것을 아주 솔직하게 예, 그래서 우리에게 종교개혁이 필요합니다 하면서 세 가지 덕목을 제시합니다. 그게 HIS라는 거죠. HIS. 그래서 humility, 겸손, integrity, 정직성 또는 진실성, 그리고 simplicity. 이거는요, 이거 제가 참 이번에 제일 그 아쉽게 생각한 것이 한국로자위원회가 이 simplicity를 아주 몰라서 그랬는지 원치 않아서 그랬는지 신학적인 단순성으로 잘못 해석해가지고 공적인 발언을 하기도 해서 너무 아쉬웠는데 이거는 검의학적인 단순성입니다. 검역적인 단순성. 즉, 우리의 생활 양식이 그 과소비하고 과시적인 것, 그리고 사치, 그리고 물질적인 힘을 드러내는 이런 것을 초월해서 그 복음적인 검약과 단순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그것이 물질주의를 이기는 힘입니다. 이 얘기를 한 건데, 뭐, 음, 우리 로자는 뭐 신학적으로 뭐 사변적인 복잡한 거 안 하고 오직 그리스도만 생각하는 단순성입니다 해가지고 아주 사실은 왜곡을 한 거죠. 이건 정말 우리 한국 로잔이 너무 갑자기 로잔 대회를 떠맡으면서 급조됐기 때문에 일어난 아주 아쉬운 현상인데 근데 이거는 지금 한국 교회 참 그 위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실책이나 오류가 발생했을 때 교계 언론이라든지
어떤 목사도 어떤 선교사도 그게 실수입니다, 틀렸습니다 말을 못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 있다는 거. 이거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로잔 3를 마치고 나서 어떤 평가가 나오는가 하면요. 야, 로날드 사이드라고 하는 미국의 원로 선교 지도자가 그랬어요. 자기 그 사랑하는 제자에게 RT 존이라고 하는 여러분 앞으로도 어, 보게 되실 겁니다. 앨. 이 사람 이름을 기억해 놓으셔요. R 이존. 티존 제자에게 케이프타운 갔다 와서 미국에 돌아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티존, 이때까지 우리 세대는 74년대에 로잔 언약 정하고 지금 2010년까지 계속 뭐 가지고 씨름했냐면 프라이오리티즘. 뭐가 프라이오리티냐? 이거는 이렇게 하면 우선론, 우선순위 논쟁. 이거 가지고 씨름해 왔는데 이제 케이프타운에서 이제 해결됐어. 이제 너희는 홀리즘. 홀리즘이란 말은 총체성. 이게 영어의 홀리스. 이제는 이 홀리스를 어떻게 구호 차원을 넘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사회적인 역사 참여를 할 거냐. 이제 거기에 전념할 수 있게 됐어. 예를 들면 저기 티손이 나중에 그런 책을 쓰는데요. Christ among class, 예, classes. 계급 사회 속의 그리스도. 이 로널드 세대의 제자인 티손이 2019년에 아닙니다. 2023년에 이런 책을 쓰거든요. 계급 사회 속의 그리스도. 지금 양극화가 지금 완전 화두잖아요. 양극화는 계급화가 벌어졌다는 얘기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삶, 이 세상을 어떻게 다시 재형성해 나갈 것을 가르치시는가? 이게 신열의 사상과도 통하고 가난한 자들의 관심과도 통하고 그러면서도 기독교가 가난한 자들만의 종교가 아니고 모든 계급을 초월하는 그런 종교라는 것을 나타내면서 공산당이나 해방신학이 치우쳤던 것 그거 말고 이제 그 우리가 다 처음에 우리가 0점 잡듯이 너무 지나치든가 부족하든가 응? 저 사격에서 0점 잡듯이 시행착오였다면 이제는 그걸 넘어서야 되는데 그게 이제 총체성의 신학적 과제라는 거죠. 이제는 여기에 전념할 수 있게 됐어. 라고 아주 반가운 소식을 전했던 것이죠. 이게 케이프타운의 성취였어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이제 생각이 되시죠? 2010년에 케이프타운에서 그만큼 전진했다. 그럼 지금 2024년이다. 14년 지났다. 그러면 케이프타운의 성취가 그동안에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알고 계세요? 케이프타운에서 토론된 것들, 선언문 나온 것들, 박수 쳤던 것들, 그게 이제 뭡니까? 말과 외침, 그 개념으로 제시됐다면 그게 얼마나 구현됐을까? 이거를 점검하고 그거를 더 확산하고 심화되는 것이 그게 2024년에 로잔 4가 돼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제가 이 제목으로 다음 이 챕터 2의 제목으로 삼은 우리는 로잔에서 뭘 했어야 되는가? 예, 그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로잔 3가 끝나고 즉 2010년에서 2024년까지 로잔은 세계복음주의 교회를 전진시키지 못했다는 것이 안타까운 평가입니다. 그럼 왜 그렇게 됐을까요? 누구의 책임인가요? 누구 안타까운 일인데 역사라는 건 그런 거죠. 그 시대 변화, 세대 교체, 그리고 그 속에서 개인의 책임도 없지는 않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로잔 3는 로잔 4의 직전 역사이기 때문에 선언문 분석만이 아니라 운동의 전개 과정을
인물과 사건을 통해 보는 것이 필요한데 이 아쉬운 게 뭐냐면 로잔 뜨리 직후에 로잔 운동의 인적 구성 74년부터 2010년까지 다 참석하면서 로잔을 20세기 후반에 신앙운동으로 이끌었던 사람들이 전면적으로 교체됩니다. 왜요? 다 돌아가셨거든요. 주요 인물들이. 존 스타트 돌아가시죠. 돌아가시 전에 남긴 마지막 유작이 Radical Discipleship, 급진적 제자도라는 책을 남기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한국에서는 그냥 제자도라고 번역이 됐어요. 왜? 급진적이라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싫어하거든요. 보수적인 다수의 사람들이. 그 다음에 빌리그램도 돌아가셨어요. 그럼 빌리그램의 후임은 누가 됐을까? 빌리그램, 빌리그램 전도 협회는요, 그 기업들로부터 어마어마한 후원을 찬조를 받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도 가장 그 강력한 재정적인 원처입니다. 그래서 요번에 로잔 4의 그 개막식 때 지금 빌리그람 센터의 그 대표인 빌리그램의 아들 프랭클린 그레함이 저기를 했어요. 인사말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빌리그람 협회가 로잔에 큰 지원을 했기 때문이겠죠. 근데 빌리그램의 후계자는 본래 레이튼 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레이튼 포드라고 하는 캐나다 사람. 근데 이 저기 매제예요. 빌리그램보다 약간 젊은 그 누이 동생의 남편이에요. 존경받는 국제 저기 신앙 운동 지도자고. 그래서 빌리그램 돌아가시면은 레이튼 포드가 해야겠지. 그랬는데 정작 돌아가시고 나니까 아들에게로 돌아갔어요. 아들은 뭐 신학을 한 사람도 아니고 그렇게 무명의 인물이었는데 왜 그랬을까? 이거는 제 개인적인 추론인데 매제한테 주느니 아들에게 주는 것이 더 좋지 않았겠을까? 그 내부에서 그러지 않는가?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왜냐하면 그레함 프랭클린 그레함과 레이튼 포드는 그 영적 지도자로서는 그 레벨이 비교가 안 되는 인물이었거든요. 그리고 르네 파디아, 로널드 사이드 다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저기 집행부 대표던 버드 소리라는 사람도 미국 성서공회 대표로 자리를 옮겨갔고 그러면서 한국계 마이클 오라는 젊은이를 그 당시 40세밖에 안 된 그 인물을 대표로 선출했는데 왜, 왜 그랬을까? 아마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때부터 2010년도면 이제 백인들 미국 사람 내세울 그런 시대는 지나갔다. 어, 그래서 특히 또 한국이 큰 역할을 하는데 한국교회를 동원하고 한국교회를 관계하기 위해서는 한국 사람 세워야 되겠지 하면서 마이클 오를 세웠는데 이 사람이 그 젊지만 비범한 인물은 아니었던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뼈드썰과 같은 일본 선교사였기 때문에 그런 관계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케이프타운의 그 신학적인 플래너, 기획자였던 크리스 라이트는 로잔과 교제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 우리가 한국 복음주의자들이 지금 한국 로잔위원회가 너무 대형교회 담임 목사들이 대형교회 담임이라는 이유 때문에 로잔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데 정작 90년대, 8, 90년대에 로잔 운동으로 인해서 그 감흥받고 저게 말하는 필 받고 정말 몸으로 뛰었던 지금 50대 저는 뭐 50대 넘어섰습니다만은 그때 저도 로잔 운동에 대해서 그 둘의 선교의 글도 쓰고 야 복음주의가 이렇게 나갈 수 있는구나 하면서 큰 감명을 받았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모임을 만들었는데 그래서 크리스 라이트하고 IFES 계통으로 다 저기 개인적인 친교가 있으니까 우리 한국 로잔 4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근데 크리스 라이트 대답이 나 10년 동안 아무 관련이 없어가지고 I have no idea. 별로 아이디어가 없어. 이제 그런 반응을 받아서 지금 새로 교체된 집행부가 완전히 이거 좀 그 과거 전통과 단절이 있구나라는 것을
진단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로잔4가 이번에 열린 것이죠. 자, 그러면 로잔 운동이 과연 어떤 성격의 운동이냐? 그걸 한번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9시 11분이니까 제 얘기는 곧 마쳐야 되겠네요. 음, 한, 사실은 10분 더 해도 되니까. 음. 로잔 운동은 한마디로 선교 운동이며 동시에 신학 운동이다. 저는 이 표현이 가장 적절하고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니까 이번에 로잔 4 마치고 나서 사람들이 우리 너무 은혜 받고 좋았는데 왜 자꾸 그 서울 스테이트먼트 문서 갖고 그러세요? 로자는 선교 운동이니까 모여서 선교에 대해서 의식을 고취하고 서로 커넥션 맺고 새로운 사역들을 미니스트리를 구성하고 그러면 된 겁니다. 이런 분들이 있고 또 한편에서는 아무리 그 에너지를 임파워링, 에너지를 공급받았다 할지라도 방향성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길을 닦고 그 캐러반에 먼 장도를 갈 때 곳곳에 이정표를 세워야 되는데 이정표와 지도를 세우는 일, 그게 이 신학 문서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문서 운동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건 상당히 좀그 왜소한 표현이죠. 신학 운동이죠. 예, 문서운동이라고 그러는 것은 거기서 팸플릿이나 이런 거 막 찍어내는 그런 걸 문서운동이라고 그러지 어떤 신학적인 지표를 세우는 걸 그걸 문서운동이라고 그러는 건 너무 왜소한 표현이죠. 신학운동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자는 선교운동 및 신학운동이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이걸 아셔야 돼요. 이 선교학의 이 19세기 말에 독일 선교학의 그 학문적 기초를 처음 세운 그 바르네기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남겼거든요. 선교는 신학의 어머니입니다. 선교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교회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달아가고 그걸 전하는 것입니다. 신학의 어머니는 선교입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를 통해서 선교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개념화해서 성서를 집필했잖아요. 그리고 오늘 많은 선교 집회들이 선교에 대한 새로운 성찰과 상상, 리띵킹 미션, 리이매지닝 미션 이런 것들을 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이거를 선교의 데피니션을 이걸 너무 놓치고 있다는 것이죠. 20세기 최고의 선교학자, 누구나 존경하는 그 누구예요? 데이비드 보시, 남아공의 화란계 사람이죠. 데이비드 보시가 선교는 encounter with the world다. 혹시 이 개념을 접하지 않으셨던 분이라면 오늘 강의 다 외울 건 하나도 없지만은 요거는 좀 외워주십시오. encounter with the world다. 이때 world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영역, 하나님의 통치가 구현되지 않은 영역. 그것이 복음과 하나님의 통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영역 사람들과의 인카운터, 외면할 수 없는, 비켜갈 수 없는 만남, 맞닥뜨림. 이게 선교다. 이렇게 하면은 이게 우리가 이걸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여기에 복음을 적용해야 됩니까? 안 됩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복음주의 전통보다는 개혁주의 전통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잘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인데, 그건 우리 나중에 또 얘기하도록 합시다. 복음주의는 뭐고 개혁주의는 뭐냐. 그래서 신학이란 건 항상 그 시대의 변화에 부합하는 복음의 표현 양식들, 또 포뮬라를 개발해 온 것이 그게 신학자입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잔 포에 대한 평가에서 엇갈린 일도 그것입니다. 신학적 방향성에 무관심하며 선교 운동만을 인식하는 분들은 성교 동기부여, 격려, 현장사역, 네트워크 관계 형성, 감성 형성 등 사성보다 헌신의 자세, 고향대항, 억압됐는데 여기 와서 회복됐어요. 이런 거는 좋았어요. 성공적이었다 그러지만은 지도자들은
그리고 전체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것만이 다가 아니고 방향성, 신학적인 그 논쟁의 해결 이런 것이 있어야 이걸 위해서 우리가 몇십 년 만에 모이는 것이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런 실학 작업은 이정표나 로드맵, 지도를 그리는 것에 비유하면은 적절하겠다 싶습니다. 제가 아주 옛날에 고등학생 때 설악산 저기 대청봉 내설악을 등정할 때 어떤 등산의 고수를 만났더니 길을 찾고 그러는데 딱 배낭에서 5만 분의 1 지도를 꺼내는 거예요. 이런 게 어디서 났습니까? 아, 이거 미군 부대에서 얻은 거예요. 한국군은 지도를 만들고 있지 못했어요. 그 시대는. 70년대. 미군은, 이 주한미군은 뭐 수는 많지 않았지만 거기 측지부대가 있었어요. 측지부대가 그 설악산 골짜기에 5만 분의 1 지도까지 만들어서 쓰고 있었다는 거죠. 그 우리는 또 이런 말 쓰잖아요. 한비아 씨가 유명한 그 운동가 한비아 씨가 지도 밖으로 행군이라는 그런 아주 기발한 책을 쓴 적이 있습니다. 아, 우리는 지도에 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도 밖으로 행군하는 사람들도 지도는 있어야 돼요. 왜? 내가 지도 밖에 있는지 지도 안에 있는지 이 자기 위치 파악하지 못하는 것은 그런 말도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로잔 신학의 핵심이 뭐냐? 로잔 운동은 선교 운동이며 신학 운동이었다. 그 신학적인 중요성이 개신교 역사 속에서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개신교는 지금 그 웨스트민스터 신조를 아직도 지침으로 삼잖아요. 고신칙이라든지 저기 등등해서. 그게 1648년, 17세기 겁니다. 거기에 로잔 언약이 첨가돼서 개신교의 신학적인 나침판을 만들어야 되는데 로잔 운동하면서 신학에 무관심하다는 것은 그건 너무 그 뭐라고 할까요? 너무 왜소한 것이죠. 음. 그래서 로잔 신학의 핵심을 알아야 되고 총체성, 전도성. 그래가지고 제가 아까 그 빼먹었나요? 로잔에서 프라이어리티하고 너무 싸우니까 그리고 프라이어리티라고 그러면은 아까 말한 대로 시간적 우선이 아니고 논리적 즉 관념으로서의 우선이에요라니까 그럼 관념과 실제를 분리하자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 신앙에서 제일 위험한 거 아닙니까? 이거 집착이다 이거죠. 전도 강조하고 싶은 건 이해하는데 노파심도 이해하는데 개념은 올바른 걸 써야죠. 그렇다면 반쪽짜리 우선이 어디 있습니까? 전도가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다. 궁극적으로 표현합시다. 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했다 이거죠. 그래서 로날드 사이드가 돌아와가지고 그래 됐어 이제 우리가 프라이어리티 갖고 안 다투고 얼티머스 해가지고 그렇지 뭐라든지 전도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에는 동의하니까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전도의 궁극성이라는 개념 가지고 총체적인 선교를 이제 디자인해 나갑시다. 이렇게 하자고 그랬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그러고 나서 14년 동안 그 중요한 성취들이 거의 천착되질 않았어요. 거의 전파되지도 않았어요. 그러면서 2014년에 맞아가지고 실질적으로 전도의 우선성이 많이 언급되는 그런 상태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서울서는 그거를 이정표로 쓸 수는 없습니다. 라고 그 주장하게 됐다는 것이죠. 자, 오늘 조금 덜 했습니다만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여러분들 좀 반응이나